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 관련된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저번 챕터들보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1912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내용, 1912년에 윌슨의 신자유 주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윌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윌슨의 신자유 주창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1929년에는 우리가 흔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는 경제대공황이 터집니다, 미국에. 이걸로 봐서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73년에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지하기로 하고, 79년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의 경제개혁 정책이 추진하고요. 그러다가 97년에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해였고요. 그러다가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요. 그러다가 2014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갑자기 냉전이 나왔습니다. 자, 냉전은 우리가 세계사 또는 다른 역사 아니면은 정치, 경제 보시면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내용이 냉전일 텐데요. 냉전 시대 당시에 서구 이제 서유럽이라고 하죠. 서유럽이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당시 냉전 체제에 왔을 때는 유럽이 크게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쪼개지는데 서유럽으로는 미국이 그 다음에 동유럽에는 소련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그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 즉 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냉전 시대 당시에 서구권, 즉 서유럽에는 미국의 마셜 계획으로 경제 원조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고, 동구권, 즉 동유럽 쪽에서는 소련이 코메콘을 통하여서 각 국가마다, 그러니까 소련에 가입된 나라들끼리 서로 경제 협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완전 초토화가 됐었죠. 그 초토화된 유럽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냉전 대립이 심화가 되고 그 냉전에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각각 경제적인 이유로서 유럽의 국가들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하도록 많은 원조들을 했던 시기가 바로 냉전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전쟁을 통해서 뭐 독일부터 프랑스 이런 뭐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박살났단 말이에요. 경제가 막 박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하냐면은 서유럽이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원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럽이 다시 복구를 하게 되겠죠. 전후 복구를 통해서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는 와중에 198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냉전 끝났어요. 1980년대 와가지고는 이 미국과 영국이라는 큰 나라 둘이 각각 레이건노믹스와 그 다음에 대처리즘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경제 체제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국민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경영하고 있었던 국영기업, 이제 공기업이라 하죠. 공기업이나 또는 국가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었던 기간 산업들을 민영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바꾸자면 이런 KTX 사업권 같은 거를 이제 민영화로 돌린다든지 또는
무슨 수도,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상수도 하수도 하잖아요. 그 상하수도 관리를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다가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영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쉽게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들을 개편하는데 보통 이런 것은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시간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도입될 당시에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는 도입되고 나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입장이죠. 신자유주의를 해야 했던 이유를 옹호론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개발도상국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선진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전쟁을 치렀잖아. 그러면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몇 개가 없었단 말이죠. 한 소련 정도? 그랬는데, 이 전후 복구가 완료된 서유럽에서 또는 동유럽에서 치고 올라오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 경제 성장을 한 여러 나라들이 치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 크게, 맞죠?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또는 이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복구하고 또는 계속 개발되었던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선진국들이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이 산업 경쟁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수치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왔던 것들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일부 희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해서 신자유주의는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옹호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됐더니 결국 우리의 일부가 희생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된 게 아니냐. 즉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나라의 규제 속에 그 다음에 기업들이 너무 마음대로 경영하는, 그쵸?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사실 나라에서 많이 막아봤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고 민영화를 해버리니까, 자, 민영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공익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세가 오를 것이고 또는 우리가 한번 열차 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즉 이것은 뭐냐면은 국민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는 것들을 민영화로 풀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결국 이걸 통해서 국민 모두가 또는 국민의 대다수가 희생이 되고 소수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 위주의 그런 거대한 자본들을 키우는 데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비판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IMF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OECD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룹이 해체되면서 매각이 되는, 즉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던 일부 부문들을 민영화를 통해서 이제 손을 떼고요. 국가가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재정 축소, 그러니까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재정 축소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럼 재정 축소를 강요한다는 것은 뭡니까? 야, 너네가 자꾸 문어발식으로 버리고 있었던 거 정리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업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또한 외부 자본,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인수합병도 허용해야 한다. 이게 IMF에서 걸었던 조건이었죠. 또한 정부에서의 규제를 완화해라. 너희가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들을 했지 않았냐? 또는 기업들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감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너네가 규제를 해왔던 것들을 풀어라. 규제 완화. 또한 정규직보다는 얼마든지 기업에서 해고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들여서 그 사람이 쓸모없어졌을 때 과감하게 쳐낼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유연성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이제는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로 몰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책의 챕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이코노사이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레인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코노사이드라는 이 신조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죠. 그 다음에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죽다라는 뜻인데, 사실, 소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사이드의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는 이 신조어가 이코노사이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에 이르는 현상으로서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IMF가 시작이 되고 2008년까지 무려 이코노사이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신자유주의 또는 IMF 시기 이후로 이런 이코노사이드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이코노사이드의 시대를 우리도 역시 피해가지 못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쭉 보시면은 너희의 기술이 우리를 노숙자로 몰았다라고 하는 이 챕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빈부격차가 매우 심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소수의 기업의 그 자본이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 게이츠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빌 게이츠의 역설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평범한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한 가게에 몰려 있었어요. 술집이라고 얘기합시다. 술집에 그 평범한 소득, 그냥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당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빌 게이츠가 자기도 술을 한잔 하겠다면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술집 안에 있는 손님들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평균 소득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빌 게이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손님들의 소득이 올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 게이츠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더라. 그러면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은 잘 사는 동네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빌 게이츠의 역설 또는 신자유주의의 패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제가 또 이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 신자유주의가 확산이 되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경제학자들은요, 그 지역 또는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알기 위해서 예전에는 평균 소득을 가지고 평가했다면 최근에는 중간 소득 또는 중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100%라고 했을 때 그중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이게 바로 중간 소득이에요. 그럼 평균 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가령 100명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 살고 있다. 한 지역에 100명이 살고 있을 때 그 100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평균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상대적 빈곤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름 이 평균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돈이 많아봤자 크게 많지 않고 적어봤자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심하게 가난하지 않았던 그 시대였는데 절대적인 빈곤이 나타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1%의 부자에 해당하는 급으로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대다수의 그런 이제 죄송합니다. 1%가 아니죠.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몰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에서 평균 소득과 고만저만한 사람들이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그 수치는 같을지 몰라도 생활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50% 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소득을 이제 평균적인 소득 수준으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부자의 재산이 축적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사회 전체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것인데 사회 전체의 소득보다는 부자의 재산이 더 많이 증가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또는 부유층의 재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빈곤이라는 것이 상대적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얘기해서 워킹 푸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푸어라고 하면은 뭐 거지, 또는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워킹 푸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거지라는 뜻이겠지, 그치? 일하는 가난한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푸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는 말을 워킹 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워킹 푸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아까 우리 2000년대 이후잖아요. 그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푸어가 아니라 워킹 푸어의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일을 해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현상을 워킹 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워킹 푸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 또는 아니면 딱 떼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딱 떼서 여러 가지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단편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워킹 푸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도시 문제, 인종 문제, 사회 안정망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이것이 한데 얽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도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의 그런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부유층이 그러니까 같이 살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소득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인종으로 따졌을 때는 백인 우월주의 여전히 이제 좀 미국에 좀 남아있는 그런 이제 백인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 나라에서 보장하는 그런 복지 제도가 축소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교육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느냐면 교육적으로는 가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돈 있는 자들의 로비에만 휘둘리는 그런 이제 정치 사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워킹 푸어들을 위한 정책들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킹 푸어의 극단적인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요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난한 사람들만 아는 절약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수두룩합니다. 아파트를 구할 때 지불해야 하는 한 달 집세와 보증금이 없으니 일주일 단위로 방을 빌리면서 엄청난 방세를 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라고는 전열기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살아야 한다면
패스트푸드나 핫도그 또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수프 같은 걸 사 먹게 됩니다. 의료보험에 들 형편이 안 되니 정기검진을 받을 수 없고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도 구할 수 없으며 그러다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요. 2015년 당시에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워킹 푸어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집세 보증금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더 비싸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월세에 들어가면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이제 풀옵션이라고 해서 다 갖춰져 있죠.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나라는 이 단계가 빠져 있겠죠. 두 번째 단계가. 그래도 우리가 뭐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해 먹는 것보다 밥을 사 먹는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사실 밥을 해 먹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시켜 먹게 되죠. 예. 그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데 묶어서 정크푸드라고 할게요. 치킨, 뭐 햄버거 그런 것들요. 예. 그걸로 통해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건강이 안 좋아지죠. 예, 저처럼 배도 좀 나오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병원도 가게 되겠고요. 근데 병원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의료보험을 민영화시켰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낼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 예. 우리나라처럼 뭐 10,000원 주고 진찰 받아서 처방전 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감기 하나만 걸려도 뭐 20만 원, 30만 원씩 진료비가 떼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료보험을 대지 않으면은 그거 100%를 다 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결국에는 처방전이 없어서 약도 못 사고 그러다 보면은 병을 키워서 예, 뭐 이렇게 말씀 뭐하지만 뭐 병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게 되겠죠. 이게 바로 워킹 푸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워킹 푸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그런 복합적인 문제이지만은 일자리 자체의 질적 하락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없는 것만큼 이러한 나쁜 일자리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잘못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오고야 마는 것이죠. 예. 또한 이제 정규직보다는 연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 기간제 계약, 임시고용 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로아워 계약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연 단위 갱신 계약이나 기간제 계약이나 임시고용이나 제로아워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을 노릴 수 있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영화 자막을 만드는 전문가 또는 동시 통역가 뭐 이런 사람들은 부르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또 연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능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선수들 있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엔터테인 그런 요소라든지 또는 자기 전문적인 요소에 대해서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계약 내용이 저소득층들한테 또는 이제 크게 뭐 요구한 능력이 없는데 뭐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계약을 들이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일자리의 질적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느냐?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결국 이러한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계약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맞는 말이냐? 이 신자유주의를 해서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룩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빈부격차라는 것이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률도 동반해서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기업에게 우리 자본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한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옛날 얘기죠. 그러면서 뉴스에서 떠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낙수효과예요. 낙수효과. 물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우리한테 내려온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낙수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성장과 빈곤층이 극복이 되는 것은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오히려 대기업이 성장할수록 빈곤층은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낙수효과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구나. 무용론에 주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그런 욕심, 욕망에 의해서 그쵸?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돼서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벌어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불리는 데에 관심이 많은 거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수효과라는 거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그다음 OECD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지니계수와 그다음에 GDP 연평균 GDP를 관계를 조사를 하면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이 계수가 증가할수록 그 빈부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또는 자본 분배의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뜻을 얘기해요. 그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GDP의 영평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감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GDP, 즉 경제 성장률 자체도 낮아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던 정부는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구상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갤럽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응답자의 88.8%는 경제적 부의 공정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93.5%가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53.1%는 그 중에서도 사회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며 64.5%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러한 환경이 이미 우리를 빈곤층으로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옛날같이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챕터의 마지막인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최근에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은 기본소득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최소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계산했을 때 약 120에서 150 또는 180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180을 보장하는 거, 150이나 180만 원을 보장해주는 이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부를 얻었으면 이 부를 정의롭게 재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게 기본소득의 의미예요. 부의 재분배와 공동의 자산을 이용해,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기업이 거둬들인 순수익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업에서 얻은 수입이 공동의 자산이 되느냐? 자, 회사가 잘했지만 회사 안에 한 사람만 잘해서 얻은 이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해서 얻어낸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위치에 맞게 또는 자신의 기여한 것만큼 이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한 가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은 신자유주의와 빈부격차 문제였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그리고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의 질적인 생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